뉴스를 보니까 요즘 분들이 전업으로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뉴스 예전에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유럽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옛적의 역사 속에서도 전업 말고 알바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했죠. 네,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습니다. 아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어요? 네. 알바의 시초가 이집트예요? 뭐 시초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고대 이집트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고대 이집트 특히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왕들의 무덤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종의 국가에서 고용한 기능직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대우가 괜찮았어요. 이분들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은 문헌 기록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이제 받았었던 급여가 대충 이제 가족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명 가족이 한 달을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정도의 대우를 국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약간의 어떤 사치를 이제 부리기도 했는데, 뭐 이를테면은 집에 자기 재산으로 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집에 이제 하인을 고용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냐? 알바를 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알바냐? 일단 첫 번째는 나름 공식적인 알바예요.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왕의 무덤을 만드는 장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가장 레벨이 높은 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왕의 무덤을 만드는 것 말고 귀족들이 자기 무덤을 만들 때 싹 데려가서 웃돈을 주고 그 자기 무덤을 만들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이고, 요건 약간 알바 개념보단 두탕의 개념이 좀 있네요. 국가의 공무원들은 원래 이제 겸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겸직을 약간 이제 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제 떳떳한 알바였고요. 약간 떳떳하지 않은 알바도 있었습니다. 떳떳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바예요? 뭐 알바가 꼭 떳떳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파라오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파라오의 무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설마 파요? 도구를 무덤을 만들던 장인들이 도구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또 꽤 많이 확인이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도구를 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도굴꾼들을 잡아다가 수사해가지고 처벌한 기록들도 나오는데, 그 도굴꾼들의 이제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는 무덤 만드는데 이제 관여했었던 사람들.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니까 기록이 남아있군요. 그거랑 별개로 일종의 수사 일지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인 건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직책이 나오니까. 직책이? 예, 프로필이 나오니까. 와, 그거를 그 시대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름, 직업, 지금처럼 그렇게 수사를 한 거네요. 예,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무덤을 만들던 이 장인들의 계보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기록들을 다 모아 사실은 계보가 만들어져요.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계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자세한 프로필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도굴 알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집트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인 게, 중국도 보면은 그 진시황의 먼 할아버지 500년 정도 위에 가는 경공, 진나라 경공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 도굴경이 한 120, 30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알바들 이제 가르친 겁니다. 실습하러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굴경도 뭐 스키타에 고문 가면은요, 곽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판 사람이 도굴했다는 증거가 나온 게 고고학적으로 도굴경이 정말 작아요. 직경이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이들이나 마른 사람밖에 못 들어가게 팝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20m 밑에 정확하게 무덤 한가운데를 딱 뚫어요. 푸시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맞는 사람인데 갱이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이 밑으로 가는 채로 이렇게 시신이 발견됐었어요. 걸려서? 예, 도굴꾼의 이제. 근데 그 사람 같이 있는 이 도끼가 나왔는데, 그 도끼가 그 무덤을 파는 도끼와 같은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굴꾼의 흔적이냐, 이게 업무상 재해냐, 그거는 뭐 이제 각자의 판단의 몫인데, 사실 이제 약간 그거는 겸직 같은 개념이고, 이제 보면 투잡인데, 실제 알바의 증거는 저는 딴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바로 전라남북도에 2만 개 이상 남아있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알바가 예, 있었다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보통 고인돌 그러면 저희 스톤헨지 같이 거대한 걸 떠오르지만은 저희 책상만한 돌도 꽤 많고요. 이게 동네 마을마다 이제 이게 수십 개씩 고인돌이 공동묘지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족장들만의 무덤이 아닌 게, 족장 무덤이면 뭐 그 당시에 족장이 2만 명이었냐? 사실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고인돌을 깨가지고 강에서 그 뗏목을 띄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끌어서 이제 그걸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한기 때 단체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몇 명은 이제 감독들은 숙련됐지만은 나머지는 다 마을 사람들이 진짜 농한기 때 알바한 흔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엔 쌀농사, 벼농사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떠한 고인돌만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알바죠. 그러면 품앗이 같은 거 아니에요? 나 나중에 가면 해줘 이게 아니라 대가를 받아요. 왜냐면 저기 이게요, 품앗이 개념이 아닌 게, 품앗이라면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무덤을 쌓아야 되는데 매년 쌓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인돌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약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고인돌을 쌓았을 거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고인돌, 너 죽은 고인돌이면 지금 고인돌이 몇십만 개가 되어 있었겠죠. 사실 현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직업의 세분화와 좀 공장화가 돼가면서 자동화가 돼가면서 사람을 부품처럼 끼워놓고 빼고 요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아르바이트 시작이 아닐까요? 그러면 유럽이 사실은 아르바이트에는 좀 특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프랑스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까? 근데 산업화 초기에는 사실 되게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생산활동도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하던 직업 그 노동 중에 와이셔츠 풀먹이기. 아 여기에다가요? 네, 뭐 그런 일.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발전한 게 의류업이니까, 면직물 산업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뭐 단추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근데 노동이죠, 그거는. 그리고 초기에는 워낙 노동 시간이 강도가 뭐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얼마나 일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 시. 그렇게 일하고도 제대로 식사하기도 힘들 만큼밖에 못 받았죠. 그쵸. 당시 유명한 이제 임금 규칙이 아이언러라고 해서 리카르도가 얘기한 임금 철칙, 죽지 않을 정도로만 월급을 줘라. 그게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거다.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부르주아들은, 자본가들은 점점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하고 정말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유럽은 공장이 지어지면 이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편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대개 대도시의 서쪽에 살고 노동자들은 대도시의 동쪽에 몰려 사는데, 근데 얘네들도 뭐 눈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공장 갔다 올게 해서 자기 공장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보이면 아무 데서나 자고 있는 사람, 런던 같은 경우에 템즈강에 떠다니는 어린아이들 시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을 잠재워준 스코틀랜드 3인방 경제학자가 아담 스미스하고 리카르도하고 멜서스 인구순환론 들어보셨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먹고 사는 게 편해지면 뭘 하느냐, 애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근데 식량액을 못 쫓아가니까 다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럼 누가 먼저 죽어나갈 거냐?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인구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지 않으려면 노동자들을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면 안 된다가 멜서스의 이 인구순환론을 바탕으로 이제 리카르도가 월급 그렇게 많이 주면 네 마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좋은 게 절대 아니야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일 듣고 이제 후대기 영국 부르주아들이 마음이 확 놓이죠. 아, 이렇게 그냥 둬도 되는구나. 이건 불편해하면 안 돼. 그쵸. 이게 모두가 사는 길이야. 자기 위안, 그쵸. 양심의 자기 위안을 시켜준 셈이죠. 그렇게 따지면 산업혁명 이전, 오히려 예전에 막 사람들 먹기 살기 힘들었어, 대기근이 힘들었어, 우리가 보는 역사가 산업혁명 이후보다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논란이에요. 있겠네요. 그거는 여전히 역사가 든 사실에서 논란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과연 인간의 생활 수준이 나아졌느냐. 사실 그게 고고학도 마찬가지인 게, 예전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고든 차일드가 말했죠. 농업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인간의 골격을 봐도 농사를 지으면서 더 골격이 안 좋아지고 영양이 불균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 아니에요, 일종의. 부실하게 안정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간의 역사는 사실 꼭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또 고고학계도 많이 증명되고 그러니까 농경하면서 있지 가장 큰 않습니까? 문제는 잘 먹는 놈은 계속 잘 먹고, 소수의 잘 먹는 놈하고 다수의 못 먹는 사람들이 나오고.